오랜만에 강의로 돌아왔는데 문학의 기본인 수사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계속 수사법이 나와요. 고등과정에서는 보통 문학을 공부할 때 여기선 서리법, 여기선 은유법 이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문학 수업을 들으면은 맞아, 여기 은유법이지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뜻을 모르고 이거에 관한 지적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수사법 정리하는 강의를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수사법이란 말 그대로 말을 꾸며주는 기법이에요. 근데 단순히 말을 꾸며주는 기교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내려고 만든 게 수사법이에요. 네, 그래서 수사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비유법, 원관념 A가 있고 보조관념 B가 있는 비유법이 있겠고요. 변화법은 이제 문장 안에서 변화를 주면서 단조로움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이고요. 강조법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강조법입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요. 오늘 강의도 비유법의 종류, 그리고 변화법의 종류, 강조법의 종류 이 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비유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비유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천천히 배우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비유법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비유, 비슷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같지는 않겠죠? 비유법은 원관념 A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관념 B가 존재해요. 두 개가 있는데 내가 A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A라고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고 비슷하고 유사한 성질이 있는 B를 가져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고 유사하되 똑같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존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무궁화는 꽃이다 라고 하면은 내 무궁화는 꽃 맞잖아요. 이런 거는 비유법이 아니라는 거죠. 소녀는 꽃이다. 이렇게 되면 비유법이 성립이 되겠죠. 소녀랑 꽃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유사성이 있죠. 꽃처럼 아름다워서 꽃이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앞뒤 문맥상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A와 B는 이질성이 있어야 되지만 유사성도 존재해야 된다. 이게 비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유법. 가장 쉽죠. 직접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예컨대 등등등. 제일 대표적인 형식이 A는 B와 같다. A 같은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직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쉬워요. 꽃같이 아름다운 소녀. 소녀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꽃같이 아름다운 소녀의 원관념은 뭘까요? 소녀겠죠? 그리고 보조관념은 꽃인 거예요. 이렇게 직유법은 되게 간단한 비유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양 아예 대놓고 빗대었다 하면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랑 굉장히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은유법이죠.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직유법, 은유법 구분하는 거 생각나실 거예요. 은유법은 스물 은 깨우칠 유예요. 숨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직유법이랑은 또 다른 거겠죠. 제일 대표적인 은유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있겠죠. 직유법과는 다르게 내가 비유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원관념이랑 동일하다라고 단언 짓는 거예요. 뭐뭐 같은 뭐뭐가 아닌 뭐뭐가 뭐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유명한 식구 같은 것도 다 은유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보조관념이랑 원관념이 대놓고 나와 있고 대놓고 분리되어 있는 거는 직유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A랑 B를 화자가 동일시하게 단언하듯이 썼다. 그러면 은유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그럼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류법이랑 의인법이 있습니다. 의인법은 되게 들어봤죠? 그럼 화류법은 대체 뭘까요? 살활이에요, 살활.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시로 들면은 파도가 울부짖는다. 여러분, 파도가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죠? 울부짖을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울부짖을 수 있죠? 사자도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울부짖을 수 있고요.
살아있는 것들은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울부짖는다 하면은 의인법이 아니라 화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뭐가 있죠? 희노애락이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 거는 의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파도가 울부짖는다, 바위가 달린다, 내달리는 시냇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류법에 해당되고요. 근데 꽃이 방긋 웃는다 라고 하면은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류법이랑 의인법이랑 굉장히 헷갈릴 텐데 의인, 사람이죠.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성남파도 화류법일까요? 의인법일까요? 네, 의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류법이랑 의인법은 사람이 느끼는 거,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달리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동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파도가 달린다, 시냇물이 달린다, 이런 거는 다 화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태법, 의성법 나옵니다. 의태법은 사물의 모양이나 행동 같은 거를 그대로 소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이라든지 매끈매끈, 아니면 아장아장, 껑충껑충, 이런 게 의태법이겠죠. 의성법은 조금 달라요. 인간, 동물 혹은 자연계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멍멍, 야옹, 꽃기호, 바람이 윙윙 부는 밤 등등, 그렇게 소리나는 그대로 적는 것 보고 의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보고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의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아울러서 하는 말을 의유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풍유법으로 넘어갈게요. 풍유법은 재밌게도 A라는 원관념을 완전히 숨깁니다. 완전히 숨기고 B의 보조관념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뜻을 추측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걸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속담, 격언, 우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만든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솝 우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격언, 속담, 우화 모두 다 교훈적이고 풍자적이죠. 그래서 풍유법은 꼭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풍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속담이 대부분 풍유에 들어가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원관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의 참뜻은 뭐죠? 못나 보인다고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문장 속에 못나 보인다고 없이 여겨 보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교훈적이기도 하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풍유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 전체가 풍요인 것도 있어요. 이솝우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흥부정 같은 경우도 풍요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대유법으로 가볼게요. 대유법은 제유법이랑 환유법,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죠.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중학과정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유법의 대는 대신할 대로 원관념 A 대신 보조관념 B만 쓰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풍유법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보조관념 B로만 얘기를 해서 A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유법이에요. 대유법에서도 제유랑 환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제유를 한번 가볼게요. 네, 제유법. 제유법의 제일 유명한 예시부터 제가 먼저 들어드릴게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들어보셨나요? 식량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음식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A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빵이라는 B, 보조관념만 드러냈죠.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나요? 음식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빵은 음식의 한 종류예요. 어떤 대상의 한 부분만 얘기함으로써 우린 그 전체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제유법입니다.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술을 약간 드신 것 같으면은 약주 한 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른들 술 드시고 있으면 약주 한 잔 하실래요? 많이 들어봤죠? 네, 약주는 술의 한 종류입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네나 술을 좋아하시는 어른분들은 이제 인삼이나 산삼 같은 거를 담금주로 해서 이렇게 드시고 긴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우리는 약주라고 하거든요. 술의 한 종류 보고 약주라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술 좀 드셨는지 여쭤볼 때 우리는 약주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어떤 대상의 한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전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런 것
맛보고 우린 대유법 중에서 제유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유법을 같이 가야 제유법이랑 환유법이 헷갈리지 않겠죠? 환유는 바꿔주는 겁니다. 환유. 환유법은 원간염 A의 유사 속성을 가지고 있는 B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예시문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 우린 여기서 단순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펜을 하면은 지식, 문화 등등등을 떠올리겠고요. 칼 하면은 무력, 힘, 전쟁 등등등을 떠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이 지식의 일부인가요? 아니죠. 펜은 그냥 문구류예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펜을 보면서 지식이라고 떠올리고 칼을 보면서 무기의 한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유법과는 다르죠. 제유법은 보조간염 B가 원간염 A 동그라미 안에 들어갑니다. 한 종류라고요. 환유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유사 속성을 가진 것들이 보조간염 B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별, 밤하늘에 반짝반짝 떠있는 별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말하는 별은 뭐죠? 스타? 네, 장군을 뜻하죠. 이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많이 쓰인 말들이 점점 굳어져서 환유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제유법이랑 환유법을 구분해 볼까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는 환유법일까요? 제유법일까요? 이거는 제유법이에요. 빼앗긴 빼앗긴 들은 우린 조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들은 나라의 한 부분이죠. 나라의 한에 들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뉴스에 한일전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축구 한일전을 우리가 이겼을 때 뉴스에 뭐라고 나오죠? 태극기가 일장기를 눌렀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유법일까요? 환유법일까요? 네, 환유법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을 태극기랑 일장기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유사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보조간염으로 썼죠. 그렇기 때문에 환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유법이랑 환유법 구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상징법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법이랑 제유법도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 대유법은 사실 문맥 읽어보면은 원간염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그 문학 전체 작품을 읽어본다면 원간염은 이거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상징법은 조금 다르게 원간염이 어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징법은 원간염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거든요. 그지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대표적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 하면은 평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유법이랑 약간 다른 게 있다면은 상징법은 원간염이 모두 추상적인 겁니다. 평화, 눈에 보이지 않죠? 추상적이죠? 희생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가 떠오르죠. 십자가, 희생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을 사물, 유형으로 비유를 한 게 상징법입니다. 상징법은 추상적인 무형을 유형으로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상징법이랑 대유법 차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중의법인데요. 중의법은 말 그대로 말 의미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중의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뒤 문맥을 봐야 두 가지 의미가 찾아져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겠고요. 중의법도 비유법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들었던 예시 뭐가 있죠? 꽃같이 꽃입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소녀. 직유법이죠. 영희는 한 송이의 꽃이다. 은유법입니다. A랑 B가 동일됐다고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하는 거 은유법이겠고요. 영희가 들어오니 교실이 꽃밭이 됐다 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네, 마지막에 배운 상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은유법이랑 상징법 차이 아셨나요? 은유법은 원간염 A랑 보조간염 B가 모두 존재하지만 상징법에는 뭐만 존재하죠? 보조간염 B만 존재합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신다면은 많은 예문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법도 있겠고요. 예문들을 보면서 이건 직유법, 이거는 은유법, 이거는 상징법 하면서 체크하면서 시간 될 때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법 10가지 대유법 2가지로 나와서 11가지 정도를 같이 알아봤고요.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붙여서 구분할 수 있도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비유법을 사용하면 좀 더 생동감이 넘치고 신선함을 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배울 변화법이나 강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수사법 혹은 쓰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이거는 무슨 법이 쓰였네 하고 교과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 수사법들이 좀 나와요. 하지만 비유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든 수사법을 짚고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을 공부했을 때 좀 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가 비유법이었어요. 물론 뒤에도 변화법, 강조법도 중요한 부분도 제가 체크해 드리긴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법의 비유법은 마치겠고요. 다음 변화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